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몇 해 전 그날 그 말을 듣기 전까지는 그저 자식들 덕분에 평생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들이 다 저를 부러워할 만큼 자식 농사 하나는 끝내주게 지어놓았거든요. 공부면 공부, 성격이면 성격, 외모면 외모,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저의 삼남매 자식들은 세상에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아이들이죠. 그런 제 아이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든답니다. 저는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다들 못 먹고 못 입고 살던 시절이라서 교육에 대한 열정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죠. 거기에 유난히도 어려웠던 가정 형편 때문에 남들이 학교 다니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동생들 돌보고 집안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유독 공부에 한이 맺혀 어떻게든 제 자식들에게만큼은 뒷바라지 해줄 수 있는 공부를 꼭 시켜주려고 악착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덕분에 장성한 자식들은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만한 좋은 직업을 갖게 되었죠. 제 자신도 자식 농사 참 잘 지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가 꿈같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니 자식들이 이렇게 멋지게 장성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었죠. 제가 거의 키우다시피 한 제 여동생은 이런 저를 보고 참 많이도 부러워했고 질투도 했었어요. 어머나, 우리 언니 아주 팔자가 폈네 폈어. 어제 보니까 하도 웃어서 주름살만 들은 것 같더라. 뭐? 아이고, 우리 동상이 뭐가 또 심사가 뒤틀리셨구만. 뭔데 그래? 말해봐. 언니는 뭐 그렇게 말하냐? 내가 뭐 그런 사람이야? 조카들 잘 되는 거 보면 좋아서 그런 거지. 치, 내가 네 성격을 모르냐? 엄마 아버지보다 내가 너를 더 많이 키웠는데. 난 네 표정 하나, 말투 하나만 봐도 무슨 일인지 다 알아. 그러니까 얼른 말여, 얼른. 여동생에게는 2명의 자식들이 있었는데 학창시절부터 속을 그렇게 많이 썩이더니 성인이 되어서도 변변한 직장 하나 없이 알바를 전전하며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조카라고 해도 자기 자식과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던 모양이에요. 저희 자식들이 좋은 대학교를 다니고 좋은 직장을 갖게 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심사가 뒤틀린 말들을 내뱉곤 했었죠. 하지만 그것도 다 저와 아주 가깝기 때문에 편하게 표현을 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늘 바쁘신 부모님 때문에 제가 동생을 돌보는 일이 많아서 24시간 내내 붙어 있었거든요.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여동생과 저는 지금도 가까이에 살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통화를 하고 자주 만나며 늙어가고 있는 각별한 사이죠. 제 큰아들이 시험에 합격했을 때 여동생네 큰아들은 알바를 하다가 누군가와 시비가 붙어서 경찰서에 갔었더군요. 하필 그때에 또 그렇게 겹칠 게 뭐랍니까. 다행히도 저와 제 큰아들이 앞장서서 여동생의 일을 도와주었고 여동생의 아들은 무사히 경찰서를 빠져나올 수가 있었지만 여전히 여동생은 한숨을 달고 사는 중이었어요. 저보다 학교도 더 많이 다녔고 어린 시절에는 너무도 똘똘하던 여동생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 아직도 가슴 한구석이 아프기도 합니다. 제가 가진 것 없는 집에 장남이랑 결혼을 한 것에 비해 여동생은 꽤나 물려받은 재산도 있는 남자에게 결혼을 했으니 더더욱 상상도 못했을 일이죠. 그래도 지금은 제게 무슨 일이 있으면 슈퍼우먼처럼 달려와 해결사 노릇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말만 틱틱거리고 시샘이 좀 많아서 그렇지 제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이랍니다. 제 밑으로 남동생 3명과 여동생 1명이 주르륵 달려있던 제게 어린 시절은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나 학교를 가야 할 시간에 막내 동생을 업고 새벽 농사일을 하고 돌아오신 엄마 아버지 아침 식사를 차려드려야 하는 일은 하루 일과 중에 제게 가장 슬픈 시간이었거든요. 아이 기집애가 돼가지고 빨리빨리 밥상 안 차려놓고 여지까지 뭐한겨. 해가 중천에 떴구만. 느려 터져서 원. 다 차렸어요, 아버지. 막내 이놈이 하도 울고 보채는 바람에 얼른 차릴게요.
성격 급하신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꼼짝도 못하시는 엄마까지. 국민학교를 겨우 졸업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동생들이 학교에 가는 모습만 바라보았으니 제게는 당연히 가슴 아픈 기억일 수밖에요. 그런 저는 집안에서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말 한마디 못한 채 눈치만 보고 살았어요. 가부장적인 시골 집안에서 하루 종일 농사일에 쪄들어 호통치는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 옆에서 찍소리 한번 못 내시고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시는 어머니 밑에서 저는 당연히 살림 미천쯤 되는 맏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저도 너무도 힘에 부쳐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 한마디 드린 적이 있어요. 아버지, 나도 학교 가고 싶어요. 동생들은 다 저렇게 다니는데 왜 나만 못 가게 해요? 이게, 어디 여자애가 아침부터 큰 소리를 내? 집안 말아먹기 딱 좋은 꼴 하는구만. 학교 갈 거예요. 나도 오늘부터 학교 갈 거라고요. 저만 왜 못 가요? 싫어요. 나도 갈 거예요. 학교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네 동생들 줄줄이 학교 다니고 먹여 살리느라 네 애비는 허리가 다 나가도록 일하고 있는 거 안 보이냐? 괜히 맞이인 줄 알아. 맏딸은 그런 것이여. 학교에 가고 싶다고 용기를 내어 말한 어린 제게 아버지는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맏딸로 태어났으니 이렇게 집안을 돕고 동생들 뒷바라지 하는 것이 운명이라고 하셨죠. 그런 운명을 받아들이기 싫어 정말 많이 울었어요. 밤새 베갯잎을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엄마는 많이 가슴 아파하셨지만 그 당시 엄마의 친정집, 그러니까 제게 외가댁에 안 좋은 일이 좀 있어서 농사 지은 돈을 보내주셔야 하는 모양이었어요. 사정이 그렇다 보니 엄마는 항상 아버지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던 상태였었죠. 구구절절 설명하자면 눈물이 앞을 가려서 차마 쉽게 말을 떼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자식을 키우며 생각해보면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사셨는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진 것 하나 없이 시작해서 자식들 4명 줄줄이 낳고 먹고 살기도 고달픈데 처가 때까지 경제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는 입장이었으니 솔직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저 그리움 뿐이죠. 아버지를 생각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 너무도 없는 집에 시집을 간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아버지는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셨었죠. 아이구야, 고생만 뒤지게 하고 살았는데 또 시집가서 고생하려고 이런 놈을 만났냐? 아버지, 이 사람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지는 잘 살 테니 두고 보세요. 사람 사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여.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닌지. 어째서 이게 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요. 내가 너를 학교도 못 가게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아버지의 눈물을 처음으로 보았었어요. 생전 호통만 치시던 아버지가 저를 걱정해 눈물을 흘리시는 그 모습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셔서 손주들의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저는 그때부터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제 자식들에게만큼은 이 지독한 가난과 못배움의 서름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하 단칸방 월세에서 신혼방을 시작해 바로 첫 아이가 생겼고 저는 아이를 업고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부업을 하며 살았습니다. 줄줄이 3명의 아이들을 얻고 나서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때부터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힘들게 살면서도 자식들 교육에는 아주 일인자였었죠. 저의 남다른 교육열에 친하게 지내던 이웃 사람들이 때로는 손가락질도 했었어요. 더군다나 제가 살던 동네가 썩 그리 잘 사는 곳도 아니었고 저희 집 형편도 아주 어려운 편이었으니 제가 하는 행동들에 이해가 되지 않기도 했었을 겁니다. 제 옆집에 사는 친한 이웃 동생은 제 모습을 보고 바보 같다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아이고, 우리 언니 진짜 너무 아끼고 산다. 그 돈 아껴서 다 뭐 할겨? 자식들 그렇게 가르쳐봤자 크면 다 지들 잘난 맛에 살고 언니는 안중에도 없을걸? 적당히 좀 하면서 언니를 위해서 살아, 응?
그런 소리 말어. 내 입에 들어가는 맛있는 것보다 내 새끼들 머릿속에 넣어주는 공부가 나는 훨씬 더 맛있으니까. 1,000원이 모여서 10,000원이 되고 10,000원이 모여서 10만 원 되는 거요. 난 안 먹어도 돼. 그래 언니 잘났다 잘났어. 자식들 실컷 가르쳐봐라. 나중에 후회만 하지. 이 바보처럼 답답한 언니 같으니라고. 저는 그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 방식대로 자식들을 교육해 나갔습니다. 때로는 저도 그냥 조금 더 여유롭게 살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아이 3명의 교육비로 나가는 돈만 줄여도 훨씬 더 생활이 유연해질 수 있었으니 말이죠. 잘 먹고 가끔은 놀러도 다니면서 아이들 좋은 옷도 입히고 싶었습니다. 남들한테 얻어 입히고 시장에서 싸구려 물건들만 살 수밖에 없는 집안 형편이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착하디 착한 큰아들마저 아주 지독한 사춘기를 겪다 보니 왠지 모르게 서글퍼지기도 했습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낳아 10몇 년을 자식 때문에 속 썩은 적이 한 번도 없던 제게 어느 날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큰아들이 점점 반항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엄마, 다른 친구들은 다 메이커 신발 신고 다닌단 말이야. 나도 사줘. 사주라고. 너 또 그런 소리 할 거야? 엄마가 뭐라고 했어? 지금 메이커 신발 신고 다닌다고 전부가 아니라니까. 사람 자체가 메이커가 되려면 그런 신발값 아껴서 공부하고 또 해야 하는겨. 알겠어? 아휴, 엄마는 왜 맨날 공부 얘기만 해? 누가 공부하고 싶대? 나도 학원 안 다니고 메이커 신발이랑 메이커 잠바 입고 다닐 거야. 그러니까 당장 학원 끊어줘. 이것이 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한다. 너 다시 한번 그런 소리 하면 아주 엄마가 혼쭐을 내줄 줄 알아. 알겠냐? 특히 어렸을 때부터 제 말이라면 투정 한번 부리지 않고 말을 잘 듣던 아이이다 보니 제가 받은 충격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런 큰아들과 저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이도 부딪히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 곁에서 저를 잘 달래주던 막내 딸이 있었죠. 엄마, 많이 속상했지. 남자들은 몰라도 너무 몰라. 멍청한 큰오빠 같으니라고.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벌어서 학원 보내고 그러는 건데 말이야. 그치? 아이고야, 우리 딸이 이제 엄마 위로도 해줄 줄 아네. 엄마는 괜찮어. 엄마, 나는 세상에서 우리 엄마가 가장 위대하고 소중하고 또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오빠가 아무리 저렇게 속썩이고 남들이 뭐라고 해도 속상해하지 마. 아들 둘을 낳고 갑자기 찾아온 임신 소식에 남편도 저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많았었던 막내딸이 이렇게나 커서 제게 용기를 주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더군요. 오빠들 귀에 눌리지도 않고 똘똘하게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며 늘 밝고 씩씩하게 생활하는 막내딸을 보면 저는 남다른 애정이 솟구쳤습니다. 저는 맏딸로 태어나 부모님께 받은 사랑보다는 희생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 살았었는데 제 딸에게만큼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남편도 옛날 사람인지라 딸은 시집 잘 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 남편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하자면요. 정말 저 못지않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 둘째 아들이었고 결혼할 때 꼴랑 단칸방 월세 보증금밖에 없던 사람이었답니다. 거기다가 구닥다리 옛날 사고방식을 갖고 있던 사람인지라 저와 살면서 지지고 볶고 참 많이도 싸웠었죠. 아니, 우리 집 형편에 무슨 학원은 학원이야. 셋 다 이렇게 비싼 학원에 다니면 뭐 먹고 살라고? 모르는 소리 말아요, 여보. 나는 있잖아. 우리 자식들이 어디 가서 당당하게 어깨 피고 다니는 모습 상상하면 지금 좀 못 먹고 힘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당신은 나서지 말아요. 이 옆에 내가 살림 말아먹을 소리를 하네. 사람이 주제를 알아야지, 주제를. 당장에 학원 다 끊고 그 돈으로 적금이나 들어. 자기 앞가림은 다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어디 부모가 하나하나 다 챙겨주냐? 남편의 답답한 사고방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커나가면서 들어가는 돈도 많아졌고 먹는 양도 어마어마해졌으니 본인이 감당하기에 부담스러웠나 봐요. 하지만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적인 환경을
제공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꿋꿋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또한 남편이 버는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24시간 하는 식당에서 야간 시간에 설거지까지 해가며 아이들을 가르쳤죠. 잠깐의 사춘기도 겪고 그랬지만 아이들은 모두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 결과 아이들 셋 모두 다 좋은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에 일단 보내놓고 나니 한숨 돌릴 여유가 좀 생기더군요. 특히 예민한 사춘기 시절을 보낸 큰아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미친 듯이 공부에 매진하더니 떡하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뭡니까? 엄마, 제가 진짜 죄송했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바보 같았는지 모르겠어요. 사춘기가 괜히 사춘기요? 괜찮다. 엄마는 그래도 너를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지켜낸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너를 잘 붙들어서 이렇게 좋은 대학까지 들어갔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뭐가 있겠냐? 우리 큰아들 앞으로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멋지게 살아봐. 엄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 저도 알바하고 장학금 타서 더 이상 집에 손 벌리지 않을 거예요. 동생들도 제가 최대한 도와줄게요. 기특하게 철이 든 큰아들은 대학교를 들어간 후부터 정말 열심히 살더군요. 알바를 하며 장학금까지 타서 동생들 용돈도 주고 제게도 작은 선물까지 사주는데 어쩌면 제 속으로 이런 자식을 낳았나 싶을 정도로 속이 깊은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항상 밝은 모습으로 가족들을 위해 헌신해주는 모습을 보니 마치 저의 어린 시절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눈물도 났었어요. 특히나 큰아들은 막내 여동생을 잘 챙겨주었어요. 대학 생활을 해보니 나쁜 남자애들이 많다고 하면서 어떤 때는 여동생에게 지 애비보다 더한 잔소리를 하기도 했었죠. 너 남자애들이랑 절대로 어울려서 밤 늦게까지 돌아다니면 안 된다. 알았어? 이제 대학생 됐다고 막 풀어줘서 술 먹고 그러지 말고.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나도 이제 성인이라고. 대학교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여자애들하고만 노냐? 왜 그래 갑자기? 안 되면 안 되는 줄 알아.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너 그리고 혹시나 남자친구 사귈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고 만약에 너 좋다고 찝쩍거리는 놈 있으면 당장 데려와. 그놈 낯짝을 그냥 확... 뭐? 오빠 왜 그래? 정신 차려. 구닥다리 사고방식 뭐야? 무슨 아저씨도 아니고. 둘의 대화를 듣고 있노라면 저는 가끔 피식 웃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벌써 이렇게 커서 동생 걱정을 해주는 큰아들 녀석도 귀엽고 그런 오빠를 구닥다리라고 놀려먹는 막내딸도 너무 귀여워 보였어요. 부모가 자식 안 예쁠 때가 언제 있겠냐마는 동생 걱정해주는 큰아들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듬직하고 보기 좋았습니다. 자식 셋이 모두 대학교에 들어가고 나니 저희 부부는 조금 한숨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다들 고맙게도 알바를 하며 대학교를 다녔고 아들 둘은 서로 번갈아가며 휴학을 하고 군대를 다녀오며 대학 생활을 이어나갔죠. 덕분에 아들 둘은 조금 졸업이 늦었지만 막내딸은 오빠 둘의 사랑과 도움으로 일찍이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기에 딸은 대학 졸업 후 1년여간의 시간을 갖고 취업을 준비했고 귀엽고 아주 좋은 대기업에 입사를 할 수 있었어요. 제게 따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치를 보아하니 남자친구도 만나는 것 같고 나름대로 직장 생활을 잘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았죠.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한 저였지만 그런 것 따윈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그렇게 잘 되니 저도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사람이 직접 가보지는 못해도 생생한 현장 얘기들을 듣다 보면 어느새 그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법이니 말이죠. 남편과 저는 이렇게 멋지게 성장한 자식들을 보고 아주 많이 행복했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네. 그리고 고맙네 그려. 당신 아니었으면 우리 애들이 이렇게 잘 될 수가 있겠는가? 이제 뭘 좀 알았나 봐요. 그때 그렇게 공부 힘들고 그랬을 때 우리가 못 도와줬으면 이렇게 되지도 못했을 거예요. 나는 못 배워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다니까. 그려. 당신 말이 100번 맞네. 구닥다리처럼 늙은 생각만 하는 나랑은 참 달라.
고맙네, 여보. 고마워. 뒤늦게서야 남편도 제게 고맙다고 말을 해주었고, 저 또한 제가 힘들게 이끌어온 삶에 대해 상당히 만족을 하며 지냈어요. 제 곁에 가까이 사는 여동생도 조카들이 이렇게 잘 되는 모습을 보니 너무 좋다고 해주었답니다. 한 번은 술에 취한 여동생이 그동안의 속마음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는데 그 말을 듣고는 저와 둘이 부여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언니, 나 진짜 우리 언니 부럽다. 그동안 그렇게 지질이도 고생만 하더니 이제 자식들이 이렇게 멋지게 컸잖아. 나 정말 부러워. 난 뭐 하나 잘 되는 것도 없고. 아휴, 나 왜 이럴까 언니. 그런 소리 말어. 네가 왜 뭐가 어때서. 내 동생 어렸을 때부터 똑부러지고 야무지기로는 1등 저리 가라인걸. 괜찮아. 다 잘 될 거요. 조만간 네 자식들 다 잘 될 것이요. 이 언니가 기도해줄게. 고마워 언니. 그동안 언니 질투하고 싫은 소리 툭툭 내뱉어서 미안해. 난 그냥 언니가 너무나도 부러워서. 여동생의 진심이 담긴 사과에 저 역시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모든 것이 평탄하고 행복하게 이어져 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나 행복하기만 한 건 재미가 없었나 봅니다. 평탄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뽑아 놓을 만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죠. 그러니까 막내딸이 결혼을 하고 싶다는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같은 직장에 다니는 선배였고 딸보다 5살 많은 남자였어요. 얘기를 들어보아하니 자란 곳도 서울의 중심가였고 집안의 경제적인 능력이 꽤 있던 모양이었습니다. 저희 집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부유한 형편에다가 그 집의 아버지가 잘 나가는 중소기업의 사장이었어요. 그 집 엄마는 서울에 있는 모 여대에 나왔다고 하는데 아마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나 봅니다. 시골에서 동생들 돌보며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한 저와는 태생부터가 달랐던 것이죠. 솔직히 저희 딸 하나만 보면 어느 집으로 시집을 가도 부족할 것이 없었지만 문제는 가정 환경이었습니다. 배움이 짧은 저와 남편은 그저 작은 집 한 채만 겨우 대출이자를 내가며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남편 직업 역시 공장의 생산직이었기 때문에 기업의 대표와는 분위기 자체가 차이가 좀 났었죠. 제 딸은 워낙에 똘똘하고 똑부러지는 성격이라서 분명히 이런 차이점을 극복할 만큼 좋은 집안일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걱정스러운 마음에 딸에게 넌지시 물어보았죠. 저기 말이다. 네 남자친구네 부모님은 어떤 성격이셔? 어떤 성격이냐니? 그냥 나도 아직 딱 한 번밖에 못 뵈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근데 워낙에 있는 집 티가 나는 그런 분들이신 건 확실해. 근데 그건 왜? 엄마 혹시 우리 집이랑 차이 난다고 그런 이상한 생각하는 건 아니지? 응? 아유, 아니, 그게 아무래도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엄마가 걱정이 돼서 그려. 혹시나 엄마 아빠 때문에 너까지 무시당할까봐 걱정이 돼서. 뭐? 엄마, 그런 걱정하지 마. 내가 뭐랬어?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라고 했지? 만약 우리 엄마 무시당하고 그러면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으니까 걱정하지도 마. 딸은 저를 안심시켜 주려고 걱정하지 말라며 큰 소리를 쳤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는 불안감은 계속해서 제 마음속 깊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남편 역시 그런 집안에 결혼을 하면 딸이 무시를 당할 수도 있다면서 걱정을 했죠. 하지만 결혼을 하고 싶다고 저희 부부를 찾아온 딸의 남자친구는 생각보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더군요. 겉모습부터 말하는 것까지 귀티가 철철 흐르긴 했지만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죠. 딸의 남자친구를 보고 저와 남편 그리고 제 아들들까지 모두 안심을 했습니다.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도 인성이 잘 갖추어져 있으신 분이라면 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생각마저 들었죠. 그나마 조금이라도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고 드디어 다가온 상견례 날짜. 서울 중심가에 있는 아주 고급진 곳에서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날짜부터 시간까지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서
저희 부부는 시댁에 중요한 행사가 있었는데도 그것까지 미뤄가며 상견례 날짜를 맞추었어요. 첫 만남부터 신뢰라고 생각했었죠.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본 예비 안사도는 고급스러운 옷과 명품백, 그리고 고상하게 드라이를 한 헤어스타일과 자연스러운 화장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 볼 때부터 알 수 없이 저를 살짝 압박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꾸미고 나온다고 해도 평생을 식당과 공장만 다녀본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법이니까요. 슬쩍 엿보게 된 예비사돈 부부의 분위기는 제가 여태껏 살아보면서 겪었던 사람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말투부터 옷매무새까지 뭐 하나 과한 행동을 하지도 않더군요. 괜히 기가 죽어서 쭈뼛거리며 별로 말도 못하고 인사만 꾸벅했는데 그런 저희를 보고는 예비 사위인 딸의 남자친구가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 부모님이세요. 편하게 말씀 나누세요. 어려우신 분들 아니세요. 그래요. 그럴게요. 이상하게 얼굴이 화끈거리는 느낌까지 들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인상만 쓰고 묵직하게 있다가 별로 말도 안 하시던 예비사도는 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따님이 워낙에 야무지고 똑부러져서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따님 참 잘 키우셨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드님도 정말 멋진 청년인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아주 든든합니다. 뭐 제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솔직히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아인데 뭐 너무 착하고 순해서 탈이에요. 특히나 이상한 그 동정심 같은 것이 많아서 제대로 사람을 끊지 못하는 것이 좀 단점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그게 다 인성이 좋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저 좋은 쪽으로 생각해도 되실 것 같은데요. 사돈 쪽에서 보시면 좋은 쪽이시지만 뭐 솔직히 저희 쪽에서는 그게 장점이 아니거든요. 결혼을 동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뭐. 예비사도는 낮은 중저음의 점잖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나가셨는데 자세히 생각해보니 그게 바로 저희 집을 깔아뭉개는 듯한 말이었습니다. 처음 몇 마디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을 많이 섞어나갈수록 그런 부분들이 점점 심해지는 게 아니겠어요? 몹시 기분이 상해서 제 표정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 딸아이를 생각했고 참고 또 참아야 한다고 느꼈죠. 저의 이런 말투 하나 표정 하나가 장차 시부모님 될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지를 생각하니 몹시 걱정이 되더라고요. 못마땅해 하는 예비 안사돈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억지로 밥 몇 숟가락을 뜨고 결국 그 자리는 끝이 났습니다. 중간중간에 결혼 날짜며 예단 예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예비 안사돈이 따로 제게 연락을 한다고 하여 말이 채 끝맺음도 맺지 못한 상태로 흐지부지 끝이 나버렸죠. 화장실에 다녀와서 손을 씻지 않은 것 같은 불인 느낌이 팍 드는 상견례 자리였어요. 저는 결국 급체를 하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중간에 차를 멈춰서고 길거리 한쪽에서 구토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내려가지 않는 채기 때문에 병원 응급실까지 가서 링거를 맞았고 그 후로 며칠간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끙끙 앓았어요. 당신 왜 그래? 괜찮아? 응? 이제 기운 내야지. 생전 안 아프던 사람이. 미안해요, 여보. 내가 좀 속이 상해서. 갱년기인지 그냥 이것저것 다 싫고 아마 딸이 시집 간다고 해서 제 마음이 힘든가 봐요. 나 좀 모르는 채 해줘. 사람 참. 다른 사람 생각은 안 해. 민지가 엄마 이상하다고 얼마나 걱정을 하고 있는데 당신 딸만 생각해. 나라고 왜 모르겠어. 당신 마음 다 알지.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당신 딸 하나만 생각하라고. 내 말 알아듣지? 남편의 말을 듣고 보니 제가 너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자존심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제 딸이 좋은 집에 시집가서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데 말이죠. 생각해보니 제가 누워있는 며칠 동안 딸내미가 제 눈치를 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괜히 안절부절 못하면서 제 기분을 살피고
혹시나 제가 마음이 언짢은 것은 아닌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며 저를 떠보기도 했었거든요. 마음을 꾹 다잡고 귀도 잘 안 들리는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한 통 걸었습니다. 엄마, 내 목소리 잘 들려? 어디 아픈 데는 없는 거야? 아이고, 우리 딸이네. 나 멀쩡혀, 아주 멀쩡혀. 걱정하지도 말어. 전화해줘서 고맙다. 고마워, 우리 딸. 엄마는 나 결혼할 때 어땠어? 내가 가진 것 하나도 없는 이서방 데리고 왔을 때 엄청 반대했었잖아. 그럼 내 딸 시집 가서 고생할 것 같은데 당연히 반대해야지. 세상 그 어떤 애미가 그런 결혼을 좋아하겠어. 그럼 내가 만약 시집에 돈도 많고 그런 사람 데려왔으면 어땠을 것 같아? 얼씨구나 해야지. 어차피 남자들은 다 똑같은 법이요. 기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돈 많으면 황송허제. 네 아버지도 돈이 없으니 평생을 처자식 고생시키잖아. 왜? 무슨 일 있는 거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친정 엄마의 말을 들으니 정말 제가 딸을 위해서 꼭 참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이부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일부러 크게 노래도 틀어놓았어요. 지난 상견례의 자리는 모두 싹 잊어버리고 일부러 제 기분을 좋게 만들고 싶었죠. 제 기분이 좋아진 것을 보더니 딸도 덩달아 한바구음을 지었습니다. 엄마, 뭐 기분 좋은 일 있는 거야? 이제 안 아파? 응? 그럼. 우리 딸 곧 시집 가면 엄마 음식도 많이 못 먹을 것 같아서 오늘은 특별히 요리 솜씨 좀 뽐내봤다. 엄마 실력 알지? 와, 진짜 우리 엄마는 언제 봐도 멋지다니까. 진짜 최고야. 우리 엄마 최고. 그런 딸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좋더군요. 직장의 사정 때문에 피치 못하게 상견례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두 아들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여동생이 좋은 집안에 시집가는 것에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저 또한 속사정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아들 녀석들은 그저 너무나도 평탄하고 행복하게 결혼을 준비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죠.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아무리 기다려도 예비 안사돈의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려면 결혼 날짜부터 시작해서 식장 예약도 해야 하고 예단이며 이것저것 해야 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제 여동생에게 이야기를 꺼냈더니 뭔가 분명히 이상한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니 언니 생각을 해봐. 10월쯤 결혼시킬 거라면서 상견례까지 했는데 왜 연락이 없는 거야? 결혼하려면 이것저것 준비할 게 얼마나 많은데. 혹시 뭐 그쪽 집에서 이상한 꿍꿍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응? 이상한 꿍꿍이라니 뭐 그런 소리가 다 있니? 너도 사돈 되실 분들한테 말 좀 조심해라. 아니야. 분명히 뭐가 이상해. 민지는 뭐래? 민지는 무슨 얘기라도 들었을 것 아니야. 그냥 좀 기다려보지 뭐. 민지가 알았으면 분명히 얘기했겠지. 안 그래? 여동생의 말대로 뭔가 이상하다는 기운을 저도 받았었어요. 막상 딸에게 물어보려니 뭔가 조금 선뜻 입을 열기가 그래서 며칠을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딸의 표정이 심상치 않더군요. 늘 밝은 웃음과 활기찬 말투로 좋은 에너지를 주는 녀석인데 뭔가가 표정이 우울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아도 그저 다 괜찮다, 아무 일 없다고 대답을 할 뿐 속 시원히 답변도 듣지 못한 채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가 화장실로 향했는데 딸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희 집이 좀 오래되고 낡은 곳이라 방음이 제대로 되지는 않았었답니다. 아주 작은 소리로 혼자 흐느끼며 울고 있는 딸의 방 앞으로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향했죠. 평소 같았으면 제가 벌컥 문을 열어 들어갔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은 저도 선뜻 방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딸의 방문 앞에서 한참이나 서 있으며 숨죽여 우는 소리를 듣고 있노라니 제 가슴은 미어졌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저는 차마 딸이 눈치챌까봐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슬금슬금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문소리에 깬 남편이 제게 물었습니다. 왜 잠도 안 자고 그러고 있어? 어디가 또 안 좋은 거야? 여보, 저기 아무래도 민지가 이상해. 저렇게 새벽에 숨죽여 울고 있을 애가 아닌데. 뭐? 아이, 우리 딸이 울고 있다고? 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결혼을 앞둔 여자가 저렇게 우는 거야? 아이고, 소리 낮춰. 다 듣겠어. 아휴. 저는 그 후로 잠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다음 날 아침 딸도 퉁퉁 부은 눈으로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은 채 밥도 먹지 않고 출근을 해버렸습니다. 여동생 말대로 저는 뭔가가 분명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고 용기를 내서 딸의 회사로 찾아갔어요. 딸에게 점심을 사달라고 한 후 사무실 근처 식당에서 마주한 딸은 여전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딸, 무슨 일 있어? 응? 그런 거지? 무슨 일 있는 거지? 엄마한테 말해봐. 결혼 앞둔 아가씨가 새벽에 숨죽여 울 일이 뭐가 있는 거야, 응? 엄마. 그래, 엄마야. 엄마 여기 있잖여. 얼른 말해봐.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 그렇게 새벽에 울고 있으면 이 애미 마음은 찢어지는 것이요.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나 그 사람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하는데 그래서 더 힘들어. 우리 엄마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인데. 저는 직감적으로 딸의 결혼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먹이며 제게 미안하다고 하던 딸은 잠시 후 마음을 가다듬고는 하나하나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몇 번이나 딸은 예비 사돈댁에 불려갔었으며 그곳에서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친정에 대한 무시와 비난을 듣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못 배운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가정 환경이 그러니까 앞으로 이세가 걱정된다는 등의 말을 들었다는데 세상 천지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나 무서운 말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그 말들을 쏟아내며 딸은 꺼이꺼이하며 숨이 넘어가도록 울어제꼈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 미안해. 내가 그런 말을 듣고도 그러고도 결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엄마 미안해. 그만 울어, 그만. 이 애미가 못나서 미안여. 애미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거 맞는데 뭘 그려. 딸과 저는 그날 점심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밖으로 나와버렸고 저는 지하철을 몇 번이나 갈아타며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던지 또 눈물은 왜 그렇게 쏟아지던지 다른 사람들이 볼까 무서워 연신 닦아내는데도 줄줄 흘러나오는 눈물은 도무지 멈출 줄을 모르더군요. 처음에는 그저 눈물만 나오다가 집에 도착할 때쯤이 되고 나니 이제는 화가 막 솟구쳤습니다. 도저히 이 상태로는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 집 근처에 사는 여동생의 집으로 향했어요. 제 얼굴 상태를 본 여동생은 대번에 눈치를 채고 제게 물었습니다. 민지 결혼에 문제 있는 거 맞지? 그런 거지? 아니 언니 얼굴이 왜 이래? 뭐 때문이야? 자식 농사 끝내주게 지은 언니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얼굴이 이 꼴이 되어서 와? 그게 우리 민지 이대로 시집을 보내야 되는 거요? 나는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요 도대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혀? 뭐하는 놈들이야 대체? 언니 아들들 생각하면 언니네 집안보다 대단하지 않을 것 같은데. 번듯한 대기업 다니는 딸내미까지 가르쳐 놓은 사람을 누가 그러는 거야 대체. 내가 가만 안 둬. 아주 요절을 내줄 거야. 자세히 말을 하진 않았지만 여동생은 귀신같이 알아채고 사태를 짐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저보고 당장에 예비 사돈집과 만나든 전화를 하든 해서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하라고 하더군요. 바보같이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먼저 물어보고 조치를 취하라고 말이죠. 저는 결국 용기를 내어 예비 사위에게 전화를 걸어 안사돈의 연락처를 물었고 여동생을 함께 대동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 여동생 그리고 예비 안사돈
이렇게 셋이 모인 어색한 자리에서 인사만 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던 저를 대신해 제 여동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갑자기 뵙게 된 게 실례인 줄 알면서도 실례를 무릅쓰고 연락드렸습니다. 저 민지 이모 되는 사람이고요. 네, 실례인 거 아시면 다행이네요. 그래서요? 용건이 뭐죠? 제가 민지 양에게 알아듣게 설명을 했는데 뭘 설명했다는 거죠? 우리 조카 결혼하는 거 아니었나요? 얘기 듣기로는 상견례 자리까지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전혀 연락도 없으시고 하시니까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참나. 이래서 내가 못 배운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제가 알아듣게 설명했고요. 딱 까놓고 얘기해서 저 민지양 만족합니다. 마음에 들어요. 애가 아주 똑부러지고 똑똑하고 여자로서 연봉도 그 정도면 괜찮고요. 다만 뭐요? 무슨 말씀이 하고 싶은 거죠? 다만 가정 환경이 너무 좋지 않고 무식하다 보니 저는 그런 사람하고 상종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저 민지양, 아니 우리 며느리 구하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예비 안사돈의 말에 저와 여동생은 너무 놀라 순간 멍하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그 입에서 고아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저기요. 저기 안사돈. 고아라뇨? 지금 고아라고 하신 거 맞나요? 민지 양이 말하네요. 저는 앞으로 모든 것들을 다 민지 양하고만 함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실 가정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나중에 우리 손주가 혹시 외갓집에 갔다가 말도 안 되는 멍청한 행동들 하면 책임지실 거예요? 저는 제 며느리 구하라고 생각할 테니 사돈댁은 없는 셈 치죠 뭐. 그게 피차 편할 것 같네요. 옆에 있던 여동생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물컵을 예비 사돈 얼굴에 부어버렸습니다. 뭐야 당신? 도대체 뭐야? 인연이 정말 내 귀한 언니랑 조카한테 뭐? 고아? 없는 셈을 쳐? 네 년이 뭔데 없는 셈을 쳐? 이게 정말 보자 하니까? 정말 무식하기 짝이 없군요. 못 배운 게 바로 이런 데서 티가 나는 겁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진짜 어떻게 그런 자식을 낳았는지 신기하네요. 저는 더 이상 아무 얘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물컵으로 시원하게 한 방 맞은 예비 안사돈은 그대로 자리를 일어나 그곳을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 여동생은 쉽게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비 안사돈의 뒷머리채를 붙들고 카페 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렸죠. 카페 사장과 알바생 둘이 와서 제 여동생을 말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상 당사자인 저는 다리가 후달거리고 너무 심장이 떨려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만 있었고 연신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잠시 후 저희가 만난다는 것을 알게 된 딸과 예비 사위가 그 자리로 오게 되었고 결국 모든 사실이 탄로났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던 딸의 남자친구도 적잖이 놀란 눈치더군요. 딸은 말했습니다. 당장 파혼이야. 나 당신 같은 이런 집안과 결혼 못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말을 해? 우리 엄마가 도대체 뭘 잘못했어? 자기야, 왜 그래? 미안해. 내가 우리 엄마한테 가서 잘 말할게. 잘 말해서 사과 드리라고 할게. 내가 정말 미안해. 네가 미안하면 우리 파혼해. 내가 저번에도 니네 엄마한테 그런 말 듣고 참고 있었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내가 자기를 많이 사랑한 건 맞는데 우리 부모님 욕되게 하는 당신 부모님을 평생 공경하진 못할 것 같아. 내 인생에서 빠져줘. 너랑 니네 엄마 아빠 모두. 딸은 저를 부축하며 그곳을 빠져나왔고 여동생은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아 씩씩대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주 그년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내팽개쳐버렸어야 하는 건데 언니는 억울하지도 않어? 바보같이 멍하게 가만히만 있어 왜? 딸아이의 손을 잡으며 저는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여동생을 통해 제 아들들에게까지 전해졌어요. 아들들은 열일을 제쳐놓고 그날 저녁 일찍 퇴근을 해서 집으로 찾아왔죠. 엄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쪽 집안에서 도대체 뭐길래,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우리 엄마 내가 평생 끝까지 지켜준다고 했지? 나 가만 안 둬. 그놈들 내가 아주 그냥... 엄마, 일단 안정을 취하고 호흡 좀 해요. 형, 그리고 민지야, 나랑 따로 얘기 좀 해. 둘째 아들은 형과 동생을 불러 밖으로 나가 따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찌나 충격을 많이 받았던지 사지가 벌벌 떨리고 으슬으슬 오한까지 찾아와 누울 수도 앉을 수도 없는 상태로 한참이나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깜빡 잠이 들었나 봅니다. 잠시 후 일어나 보니 몇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고 작은 소파에 웅크린 채 이불을 덮고 있더라고요. 깨어나자마자 머리가 지끈거리면서 예비 안 싸더니 했던 그 이야기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딸을 고아라고 생각하고 못 배우고 무식한 저를 상대하고 싶지도 않다는 말. 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면서 또다시 몇 시간을 멍한 상태로 보냈어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 역시 뒤척이며 잠도 자지 못했고 결국 저희 부부는 안방에서 잠을 자다 말고 소주 한 병을 까서 나눠 마셨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을까 제대로 날짜 가는 줄도 모르고 있던 찰나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그 전화의 주인공은 그때 그 예비 안싸돈이지 뭡니까. 받을까 말까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뭐라고 하는지 궁금해서 받아보았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사돈. 저기, 그게 말입니다. 저기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 그런데 오늘이나 내일 좀 찾아봬도 될까요? 네? 뭐라고요? 전화 잘못 거신 거 아니세요?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저희 집까지 찾아오신다고. 그게 일단 만나 뵙고 말씀 나눠요. 전화를 받으니 더 어리둥절해지더군요. 말투부터가 예전에 그 당당하고 무시하던 것이 아니었고 뭔가 달라도 한참이나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 얼른 딸 민지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어요. 딸은 그럴 줄 알았다고 하면서 오빠들이 이렇게 만들어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던 와중에 저녁 시간이 다 되었고 집에는 남편, 제 여동생, 그리고 아들들도 모두 한자리에 모였어요. 잠시 후 이어지는 현관 벨소리에 문을 열어보니 예비사돈 부부가 떡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기, 잠시 실례 좀 해도 될까요? 아니, 여기엔 어쩐 일로 왜 오신 건지 민지 말로는 파혼한다고. 사돈, 저기요, 잠시만요. 잠시 들어가서 말씀 나눠요. 네? 제가 사죄드릴 것도 있고. 제가 보았던 예전 모습과는 180도 다른 모습으로 저희 집을 찾아온 그 부부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잠시 후 예비 안싸돈이 제 손을 덥석 잡는 것이 아니겠어요. 너무 놀라서 손을 확 뿌리쳐 버렸는데 이번에는 두 손으로 제 손을 잡더라고요. 저기 그때는 제가 못할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합니다. 사돈, 저기 말이에요. 노여움 푸세요. 제가 실수를 좀 했네요. 사람을 잘못 보고 훌륭하게 판사 키워내신 어머님을 제가 몰라 뵀어요. 네, 맞습니다. 제 큰아들이 힘들게 치룬 시험이 바로 사법고시였어요. 그리고 큰아들 직업이 바로 판사였죠. 작은아들은 국세청에 다니고 있는 공무원이었고요. 뭐라고요? 이제 와서 실수? 구하라면서요. 못 배워서 무식해서 말 섞기도 싫다면서요. 갑자기 이제 와서 판사 아들 운운하는 건 뭔데요? 무슨 꿍꿍이야? 저기 제발 노여움 좀 푸시고 저희 집안 좀 딱 한 번만 살려주세요. 네? 이렇게 제가 부탁합니다. 제발요. 순간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몰랐던 저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제 곁에 있던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당신들 여기 이렇게 막 불쑥 찾아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요. 법이 있는데 제대로 심판받으시면 되는 건지 왜 여기 와서 난립니까? 많이 배우신 분들이 아실 만큼 아실 텐데요. 아이, 그게 말입니다. 판사님, 저기 제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요. 그게 깜빡하고 못 낸 것뿐이에요. 저 직원들한테도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세금 안 내신 것뿐만 아니라
직원들 월급, 복지 등등 신고 들어온 게 한두 개가 아니더군요. 배우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사업하시나 보죠? 아주 그렇게 못 배웠다고 유세를 떠시길래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했더니 아주 한심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네요. 당장 돌아가세요. 당장! 저는 그제서야 모든 상황이 인지가 되더라고요. 법이나 세금 이런 쪽으로 전혀 알지는 못한 저였지만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것저것 불법으로 하고 신고당하고 그런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옆에 있던 여동생은 콧방귀를 끼며 말했어요. 아이고 꼴 좋다. 나는 또 뭐 사업한다는 사람들이길래 대단한가 싶었더니만 이 사람들 완전 도둑놈들 아니야? 사기꾼 도둑놈이 따로 없네. 그래도 우리 언니는 없이 살아서 못 배운 거 빼고는 정말 세상 최고 착하게 법 다 지켜가며 산 사람이라고. 진짜 무식하고 못 배운 것들은 당신들이구만. 어디서 이 양반들이 참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아유, 저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죄를 드리려고 찾아온 게 아닙니까?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이런 걸로 저희 이미지 안 좋아지면 안 돼요. 저기 그 고소장도 뭐 잘못된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장 돌아가시고 법대로 하시라고요. 고소장 접수된 거랑 불법으로 자금 빼돌리고 세금 안 내신 거 다 근거 자료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얘기하세요. 저한테 이렇게 말하셔도 소용없어요. 아유, 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잘못했다고. 아니, 어디까지 해야 사람들이 말을 알아들어 먹어요? 사람이 한두 번 얘기를 하면 좀 들어주는 맛도 있어야지. 서운해서 그래요? 여기 이 정도면 안 서운할 거예요. 황당하게도 이 와중에 예비 안사돈이라는 사람은 들고 있던 명품백 안에서 봉투를 하나 꺼냈고 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가만히 듣고만 있던 제 남편이 소리를 버럭 지르더군요. 이 사람들이 정말 보자 하니까 당장 나가. 썩 나가. 못 배웠다고 무식하다고 무시할 땐 언제고 이것들이 진짜 우리를 뭘로 보고 우리는 당신네들처럼 그렇게 남 속여가면서 사기치면서 살지는 않는다고. 진짜 무식한 게 당신들인 거 알아 몰라. 나도 더 이상 당신들같이 무식하고 인성 거지 같은 사람들하고 상종도 하고 싶지 않아. 당신 아들은 당신들이 이러고 사는 거 알아? 나 같으면 당신 같은 부모 있느니 창피해서라도 고아라고 하고 다니겠다. 어떻게 당신 아들 고아라고 생각하고 사위 한번 삼아줘? 뭐가 어째? 고아? 이 사람이 말 다 했어? 어디서 함부로 남의 집 귀한 자식을 고아라고 해? 어디서 감히 내 아들을? 내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지. 무식한 것 같아서 내가 속담 하나 알려줄 테니 잘 들어요.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이런 말 들어봤나? 딱 당신들 같은 무식한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니 새겨듣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 내 딸 당신같이 파렴치하고 몰상식한 집안에 절대 못 주니까 알아들어? 제 남편 말을 듣고 분노를 참지 못한 예비사도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제 여동생과 아들과 딸이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멱살 잡은 손을 떼어내고 그러는 와중에 집안에 있던 물건들이 바닥으로 쏟아지고 말 그대로 난장판이 되어버렸어요. 한바탕 그렇게 하고 나니 그 두 부부는 쫓겨나듯 저희 집을 나갔고 저는 왠지 모르게 속이 다 후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의 결혼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 채기가 내려가지 않아 고생을 했었는데 그날 이후로 아주 속이 싹 내려가는 것이 식욕이 막 엄청 땡기고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다는 말이 딱 이럴 때 쓴다는 것을 느끼기까지 했답니다. 그날 이후 그 부부의 사업체는 영업 정지를 받게 되었어요. 세금 미납의 공금 횡령과 직원들 월급 미납 건까지 여러 가지 문제로 골치를 썩었던 모양이에요. 아들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모두 다 듣고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제 딸이 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희 딸이 너무나도 사랑하던 남자였는데 속이 좋을 리가 있겠어요. 하지만 긍정적인 딸은 이내 훌훌 털어버리고 일과 운동에 집중을 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내가 테니스라는 운동을 해봤는데 말이야. 정말 재밌더라. 오빠들도 일만 하지 말고 나랑 같이 운동하러 다니자고 꼬셔봐야겠어. 아참, 엄마도 같이 하자.
조금 힘들기는 한데 그래도 난 우리 엄마랑 같이 해보고 싶어. 그래, 우리 딸. 엄마는 우리 딸이랑 하는 거라면 뭐든지 다 하고 싶어. 오냐? 좋다, 좋아. 미안해, 엄마. 그리고 고맙고 사랑하고. 그리고 엄마가 궁금해할 것 같아서 말하는데 난 정말 이제 많이 괜찮아졌어. 그리고 그 사람은 회사 이직한다고 나갔으니까 매일 볼 일도 없어졌고. 그놈 내가 계속 안 만나주니까 나중에는 막 나한테 욕하고 화를 내고 그러더라고. 그것도 모르고 계속 만났으면 나 정말 많이 후회할 뻔했어. 생각보다 밝은 모습의 딸을 보니 제 마음은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우리 딸을 믿어요. 이 계기를 발판 삼아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꼭 믿어 의심치 않는답니다. 그래도 그 힘든 와중에 자식 농사를 잘 지어놓으니 아주 든든하네요. 앞으로 그 어떤 일이 닥쳐와도 이 자식들 덕분에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 사연을 마칠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